상반기 마지막 거래일에 뉴욕 증시가 혼조를 보였습니다. 연준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 우려와 경제지표 부진 탓에 나흘 만에 랠리가 멈췄습니다. 특히 제레미 스테인 FRB 이사는 연준이 오는 9월 양적 완화 축소에 나설 수도 있다고 밝혀 투심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도 혼조세를 보이면서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지수는 각각 0.76%, 0.43% 하락한 반면 나스닥 지수는 0.04%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나흘 만에 랠리를 멈추고 조정을 보였습니다. 미국 경제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연준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 우려가 재부각된 탓입니다. 유로존에서는 독일의 5월 소매 판매가 예상의 호조세를 보이면서 시장 심리를 개선시켰지만 미국에서는 6월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지수가 조정 양상을 보였고 또 블랙베리가 1분기에 예상 밖의 적자를 보이면서 시장에 부담을 줬습니다. 영국은 0.45% 내렸고 독일과 프랑스도 각각 0.39%, 0.62% 하락했습니다. 제레미 스타인 연준 이사가 가정하긴 했지만 오는 9월 FOMC에서 양적 완화 규모 축소 개시를 결정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연준 출구 전략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타인 이사는 미국 외교협회에서의 강연에서 연준이 양적 완화 규모 축소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최근 지표들이 아니라 작년 가을 3차 양적 완화 시작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경제지표 개선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제프리 데커 총재는 양적 완화 지속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연준이 내년에나 양적 완화 축소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달 약 6년 만에 최고치까지 치솟았던 미국 가계의 경기 기대치가 다소 낮아졌습니다. 미국의 6월 소비자 신뢰지수 확정치가 84.1을 기록해 84.5였던 5월 수치보다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지수가 83.0이었던 시장 전망치를 웃돌며 여전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고용이 회복세를 유지하면서 소비자들의 경기 전망이 밝아지고 있고 이로 인해 주택과 자동차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6월 시카고 구매 관리자 지수는 51.6을 기록하며 전월에 비해 무려 7.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미국 국채 가격이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2분기에 64bp나 올라 분기 기준으로 지난 2010년 4분기 이후 최대 상승했습니다. 28일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전날보다 1.5bp 오른 2.487%를 기록했고 5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전날보다 1bp 오른 1.391%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이날 전날 대비 4bp 하락한 3.594%에 거래됐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과 같은 트리플 A로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피치는 여전히 미국 경제가 양호하고 신용 상태도 튼튼하다는 점을 들어 트리플 A 등급을 유지했으나 아직 국가부채 비율이 높고 부채 감축 조치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외부 충격에 경제가 취약해질 수 있어 부정적 등급 전망도 계속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7월의 첫 번째 거래일 오늘 시작됐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상반기의 마지막 거래일 코스피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지면서 1860선까지 회복하며 마무리됐습니다. 한때 1770선까지 밀려났다가 지난주 수요일 이후 반등에 나서면서 1860선까지 올라온 건데요. 이제 7월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지난주 금요일 상반기의 마지막 거래일에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혼조를 보였고 연준 인사들이 양적 완화 축소 우려를 다시 자극했던 게 악재가 되면서 하락 요인이 됐는데요. 글로벌 주요 이슈들 자세하게 확인해 보면서 7월 한 달 국내 증시 어떠한 흐름을 보일 것인지 대응 전략까지 모두 확인해 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시작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마감된 글로벌 증시 자세한 내용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KTB투자증권 금융PB영업부의 이성홍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에 뉴욕 증시 혼조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주요 경제 지표 내용들 그리고 이슈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전주에 6월의 마지막 거래일인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나흘 만에 좀 하락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은 그 전에 3일 연속 크게 상승했던 지수가 좀 약간의 피로감도 약간 누적된 부분도 좀 보이고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또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나와주면서 하락 마감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그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15,000선이 좀 무너진 모습 다시 보여주었는데 우선 전날보다 114.66포인트 0.76% 내리면서 14,909.83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6.95포인트 0.43% 하락하면서 1,606.25포인트로 장을 마감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1.38포인트 0.04% 오르면서 3,403.25로 마감하면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나흘째 좀 상승세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우선은 그 3대 지수가 지난 6월장을 좀 정리해 본다고 한다면 우선 2주 연속 하락했던 지수들이 3주 만에 좀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그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좀 선방하면서 7월달에 좀 기대를 좀 해주는 그런 시장이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지난주 마지막 장에서는 또 역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연준 이사들의 발언, 그 경제지표가 나온 부분이 각기 해석이 좀 틀려지면서 증시가 혼조세를 좀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우선은 계속적으로 봐야겠지만은 아직까지 연준에 대한 그런 그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는 계속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로 6월의 장을 마지막을 장식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연준 이사들의 양적 완화 축소와 관련된 엇갈린 발언들도 이어졌는데요. 제레미 스타인 연준 이사는 다가올 9월쯤에 연준이 양적 완화 축소를 시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했던 반면에 제프리 레커 리치먼드 연준은행 총재는 반대 목소리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셨듯이 그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그리고 제롬 파월 FRB 이사 그리고 여러 다른 연준은행의 총재 발언들에 이어서 전일에 같은 경우에도 FRB 이사와 제프리 레커 리치먼드 총재 연설이 그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부분과 연결시켜주면서 시장에서 해석에서 달리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그 FRB가 오는 9월에 양적 완화 축소에 나설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그 우선 스테인 이사의 좀 얘기를 통해서 FRB 이사를 통해서 좀 다시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연설의 내용을 좀 빌리자고 한다면 우선 FRB가 언제 의사결정을 할지는 분명히 좀 정확하게 좀 알 수 있는 그 시기가 좀 9월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짚어줬다 볼 수 있겠고요. 9월 정도 간다고 한다면 3차 양적 완화 프로그램 시작한 뒤에 다시 방대한 뉴스의 비중을 들 수 있을 것이라고 좀 이렇게 그 진화된 내용을 좀 말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우선 그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한 거는 맞다라고 볼 수 있지만 가능성은 계속적으로 열어둔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적 완화가 하든 안 하든 애매한 발언을 한다고 한다면서 애매한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서 다시 한번 어떤 그 평가를 내릴지 이번에 좀 불을 지펴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FOMC를 몇 주 앞두고 나오는 경제 지표를 시장 참여자들이 좀 중시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9월쯤에 FRB면 그런 지표에 과도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좀 덧붙이면서 그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좀 시장에서 과민 반응하는 부분도 꼬집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반대로 레커 총재 같은 경우에는 양적 완화 지속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반대 입장을 좀 분명히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연준이 내년이나 양적 완화 축소에 나설 것이라고 이렇게 좀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는 자산을 더 매입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이 양적 완화 축소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FRB가 자산 매입을 하면은 역시 뭐 경기 부양 중단에 따른 뭐 위험만 키우는 일이라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레커 총재가 꼬집었던 바람이라고 좀 볼 수 있으면서 서둘러서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해서 굳이 할 필요는 있나 이런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부정적인 면 긍정적인 면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계속 논란의 여지가 좀 시장에서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경제 지표 발표도 있었는데요. 하나하나 짚어주시죠. 네, 우선은 가장 좀 관심 있었던 경제 지표가 구매자 관리 지수입니다. 시카고 구매자 관리 지수 PMI 지수라 볼 수 있겠는데, 우선은 51.6을 나와주면서 전달에 비해서 7.1포인트 정도 하락을 좀 크게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망치가 55라고 볼 수 있겠는데, 거기에 가장 크게 좀 내려주면서 시장이 좀 악재로 작용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소비자 평가 지수 같은 경우에도 84.1을 기록하면서 종전 지난달이 82.7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높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예상치까지도 83 정도 나와주면서 좀 시장에 대비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도 볼 수 있겠지만 5월보다는 그래도 좀 하락했던 부분은 좀 걸리긴 하지만 전망치가 높았던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 금융PB영업부의 이성홍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 영국의 피치사가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연말쯤에 내릴 수도 있다고 언급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조건부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예. 역시 이제 부채 한도 상향 이 부분을 해결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연말께 현재 트리플 A 최고 신용 등급을 한 단계 낮출 수도 있다라는 의지로 해석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은 피치와 무디스는 트리플 A 최고 신용 등급을 유지하고 있지만 S&P는 AA 플러스로 현재 한 단계 강등이 된 상태고요. 영국의 피치사가 종전의 내용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등급 전망은 부정적으로 그대로 유지를 했고, 미국의 신용 등급은 트리플 A를 유지를 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연준이 바라보는 시각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미국의 경제는 회복 단계에 현재 들어서 있다라고 코멘트가 나왔고요. 부채 축소 문제 이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현재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부동산 쪽이 상당히 현재 좋은 수치로 나오고 있고, 실업률은 예상보다 더디고 있지만 일단 개선세는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현재 중점적으로 이도 코멘트에 함께 담겼고요. 재무부가 이제 특별 조치로 인해서 9월까지
현재 부채 한도가 넘어선 그런 상황인데도 재무성 특별 채권을 발행을 해서 이를 현재 무마해 가는 이런 수순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양당인 민주당과 공화당이 9월 이전에 이 그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치사가 요구한 것은 현재 이행되고 있는 부채 감축의 이행 방안도 장기적인 플랜이 나와줘야 이를 안심할 수 있다라는 점을 밝혔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양적 완화 축소 여부에 따른 달러 인덱스의 영향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주말 다시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자 강세를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6개 통화 대비의 달러의 강세 수준을 이제 가늠하는 지표인데요. 83 정도로 지난 주말에 발표가 됐습니다. 최근 3개월의 가장 높은 수치는 84 정도였는데요. 이 수치에 거의 현재 근접한 수치라고 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엔달러 환율도 99엔대로 100엔대에 근접하는 모습이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양상이라고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그 리치먼드 연방은행 총재인 제프리 레커 총재가 양적 완화 축소를 기조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비용이 좀 더 크다, 이런 쪽에서 발언이 나오자 달러가 조금 강세 기조로 이렇게 돌아섰는데요. 역시 양적 완화 기조의 축소 또는 이완 발언에 따라서 현재 달러의 강세 기조가 기류 자체는 현재 기조적으로는 강세 기류를 타고 있지만 이런 부분의 변화에 따라서 하루하루 등락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제 매파적 발언이 최근에 그 지난 주말에 많이 나온 부분은 최근에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해서 달래기 발언이 많이 나왔다는 점을 비춰볼 때 이런 부분에 조금은 좀 그 양적 완화 축소 이런 점을 중시해야 된다, 이런 쪽에 이제 발언들도 조금 많아진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그 달러의 강세 기조는 이번 달 17일과 18일 예정되고 있는 버냉키 의장이 의회에 출석해서 통화정책 방향을 현재 그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버냉키 의장은 경기 상황에 따라서 또한 경제 지표에 따라서 양적 완화 축소가 결정될 것이다. 예의 6월 달에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을 그대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내용이 이번 달 달러 인덱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편 오늘은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중국의 6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속보치도 발표될 전망인데요.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 떨어질 것 같으니까요. 네. 전문가들이나 IB 쪽, 투자은행 쪽에서 되도록이면 크게 그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인데요. 일부 투자은행에서는 50 밑으로 들어갈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에 이것이 이제 오후장에 영향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5월치는 50.8을 기록했고 4월은 50.6이었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는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 수치가 상승세를 유지를 했지만 오늘 발표될 6월 속보치에서는 50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도 조금은 대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6월 수치가 49.7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크레딧 아그리콜에서 전망을 했습니다. 다리우스 코알치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9개월 만에 처음으로 경기 확장 기준 50 밑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 6월 20일 날 HSBC 6월 PMI 지수 속보치도 오늘 확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지난 수치는 48.3이었고요. 2개월 연속 하락세가 유지가 됐었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와 아시아 증시는 이 PMI 수치를 잘 봐야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영국 HSBC가 올해 세계 주요국 경제 성장률을 대거 하향 조정했다고 하던데 이 소식도 이어서 들어볼게요.
그렇습니다. 이제 민간은행 쪽에서 나오는 세계 경제 성장 이런 쪽의 내용들은 조금 이제 인색하게 나오는 편인데요. 네. 뭐 IMF나 OECD, 그다음에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올해 세계 경쟁률 수치, 경제 성장률 수치는 하반기에 조금 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현재의 중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HSBC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조금 하향을 했는데요. 종전 세계 경제 성장률 올해 수치를 2.2%로 제시를 했지만 하반기에는 2%로 조금 낮췄습니다. 특히 원자재 비중이 높은 국가들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호주나 남아공, 호주는 이제 석탄과 철광석이 중국의 수출 비중이 많은 부분이고요. 남아공은 금을 많이 생산하는 국가의 하나로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최근 금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가격에 따른 그 피해도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호주나 남아공, 그다음에 브라질 이런 그 국가들이 하향 기조에 현재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브라질은 올해 롤러코스터 경제 성장률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토빈세를 다시 환원하는 조치까지도 외국인 투자가의 자금을 붙잡고자 하는 그런 흐름인데요. 올해 성장률을 다소 낮췄습니다. HSBC는 2.4로 하반기 때 브라질 경제 성장률을 조금 낮췄고요. 인도도 최근 경상수지 적자 이런 부분에서 종전 5.5에서 5.1로 낮췄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HSBC에서는 신흥국가와 원자재국의 내용을 대거 낮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중국은 올해 7.4, 내년에도 7.4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하반기에 중국의 경기 둔화가 신흥국가 원자재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상당히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부터 이제 하반기로 이제 접어드는 첫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반기 국제 경제의 세 가지 주요 이슈는 미국의 출구 전략의 논란이 이제 가동 여부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중국의 경기가 연착륙을 가져갈 것인가도 상당히 관심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베노믹스가 7월 21일 참여 선거 이후 중기적인 재정 건전화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여부도 현재의 니케이 지수의 변동 요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1일 오늘부터 영국의 중앙은행 영란은행의 총재가 마크 카니 총재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후에 달라지는 점들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반기도 한번 결산을 해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제 EU 회원국도 하나가 더 늘어나고요. 378년 만에 영국의 중앙은행이 최초로 외국인 총재를 받아들이는 아주 파격적인 첫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전임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인 마크 카니 총재가 오늘부터 영란은행의 수장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전임 머빈 킹 영란은행 총재는 지난달 말로 이제 퇴임이 된 상태고요. 이 마크 카니 총재는 양적 완화 기조를 꿋꿋하게 더 이제 들이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주 3일과 4일 영란은행의 금통위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금통위는 기존의 양적 완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기자회견에서 이를 좀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부터 EU 회원국이 27개국에서 28개국으로 한 회원국이 늘어나게 됩니다. 대상 국가는 크로아티아인데요. 2007년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그 회원국에 편입된 이후로 6년 만에 새로운 회원국이 하나 늘었습니다. 최근에 EU의 불협화음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데서도 회원국 확장세는 유지되고 있다는 점 인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주말 폐회된 EU 정상회담에서 은행연합 추진 일정과 그리고 청년 실업 극복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이 합의됐다고 하던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틀간의 이번 그 EU 정상회담에서는 그래도 짤막하게나마 조금 성과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가장 먼저 이제 그 확정이 됐던 부실은행의 예금자 분담 방안 이런 부분도 이제 합의가 됐습니다. 부실은행의 그 채권자와 예금자들이 부채의 8%를 부담을 하고 해당국 정부가 최대 5%의 부실을 분담하는 조건이 합의가 됐고요. 지난 주말 두 개의 안건이 추가적으로 이제 합의가 됐습니다. 하나는 뱅킹 유니언, 은행 연합과 관련된 일정인데요. 그 은행 청산 일정과 단일은행 감독 방안을 내년 중반까지 마련키로 합의를 했습니다. 또한 청년 실업 극복 방안의 재원 마련도 기존의 60억 유로에서 80억 유로로 다소 늘어났습니다. 이 80억 유로는 하나로 환산하면 약 12조 원 가량인데요. 내년부터 2년간 60억 유로를 먼저 집행키로 했습니다. 역시 유로존과 EU의 현재의 청년 실업이 워낙 심각하게 골마 터질 정도로 문제점이 크다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재원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북돋는데 이 재원이 톡톡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EU 쪽에서는 기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뉴스타기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매주 월요일인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한 주간 주요 일정들을 체크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먼저 지난 한 주 국내 증시부터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급등과 급락을 반복했던 변동성이 컸던 장이었는데요. 네, 지난주 시장 참여자분들께서 네. 좀 힘드셨을 거예요. 네. 무슨 얘기냐면 지지난주에 좀 하락세가 이어오던 것이 지난주 좀 반등이 나올 거라 기대를 했었는데 또 중국에 대한 또 안 좋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월요일, 화요일 좀 급락세가 좀 연출됐었고요. 다행스럽게 이제 다시 양적 완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수요일, 수목금 3일 연속 반등을 성공을 하면서 마감했는데 어쨌든 뭐 출구 전략이나 그 충돌 전략의 얘기 혹은 그 이후의 파급 효과에 따라서 뭐 우리나라 증시뿐이 아니라 세계 증시가 울고 웃었던 한 주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뭐 아직은 좀 더 확인해야 되겠지만 목요일하고 금요일하고 걸쳐가지고 일단 선물하고 현물 쪽에서 좀 매수 기조를 좀 보여줬다는 부분들 들이 좀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러한 것들을 일단 뭐 지수 자체가 우리나라 증시가 어떤 양적 완화의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한 상황에서 2000포인트대에서 거의 뭐 1700 중반까지 한 2주 만에 급락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단기적으로 좀 작용을 해서 외국인 수급이 조금은 유입이 된 것 같은데 일단 이런 모습은 이번 주에도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주요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 22 통화정책회의도 있고요. 삼성전자의 잠정실적 발표도 있고요. 주 초반부터 빽빽하게 메워져 있죠. 네, 일단 뭐 월말 그리고 월초에 경제지표가 대부분 다 모여있는 상황에서 이번 주도 조금 경제지표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집중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오늘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중국의 6월 제조업 PMI 지수가 좀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뭐 예상치는 50.0인데요.
이전치에 비해서 조금, 이전치가 50.8이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생각보다 좀 낮게 나온다면은 또다시 증시가 조금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고, 생각보다 좀 좋게 나온다면은 의외로 증시가 좀 선방할 수 있다는 부분들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코넥스 시장이 좀 개장을 하는데, 이 코넥스 시장 자체가 한 몇 년째 미뤄지다가 올해 이제 첫 개장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좀 증시에는 좀 기대감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ISM 제조 지수가 좀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부분들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같은 경우 7월 2일에는 이제 미국의 5월 공장 주문 증가율하고, 그리고 미국 자동차 판매율,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6월 본원 통화, 유로존은 5월 생산자 물가가 발표되고 있는데, 일단은 미국 5월 공장 주문 증가율이 예상치보다 많이 증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이 경기 회복과 맞물릴 수 있다는 거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7월 3일에는 미국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하고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5월 무역 수지, 그리고 6월 ISM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일단은 뭐 금요일에도 실업률을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주간 실업률 동향이 좀 개선될 수 있는지 아니면 개선되지 못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또 출구 전략 얘기가 좀 나올 수 있다는 거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미국의 6월 ISM 서비스업 지수 역시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7월 4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는 독립기념일로 휴장을 하기 때문에 어떤 뭐 경기 지표를 발표를 앞두고 있지 않지만은, 유럽 같은 경우가 이제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 ECB하고 영국 중앙은행이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금리는 약간 동결할 가능성이 높겠죠.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출구 전략에 대한 얘기, 혹은 뭐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럽이 독자적으로 양적 완화를 이어가기는 좀 쉽지 않겠지만은, 금리는 좀 동결하더라도 그 다음에 코멘트가 좀 중요할 수 있다는 부분들 좀 체크해 보면서 시장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금요일에 좀 몰려 있습니다. 7월 5일에 이제 미국의 6월 비농업 고용지수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 6월 실업률 동향이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일단 비농업 고용지수하고 실업률 동향 자체가 만약에 생각보다 상당히 개선이 된다라면은 출구 전략 혹은 뭐 양적 완화 축소가 얘기가는 큰 영향은 없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경제가 생각보다 더 빨리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양적 완화 축소라든지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오히려 경제 지표 개선에 대한 효과로 시장이 더 강하게 반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것이 생각보다 낮게 나온다라면은 오히려 또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아예 안 좋게 나오든가 아니면 아예 좋게 나오는 게 좋은데, 어정쩡하게 나온다라면 이제 그때 가서는 또다시 한번 이제 시장 자체가 좀 변동성이 놓일 수 있다는 부분들. 왜냐면 또 양적 완화의 찬반에 대한 또 대립각이 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그걸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 5월 선행지수를 발표를 앞두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삼성전자 실적이 뭐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우리나라 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좀 적다는 부분들. 다만 스마트폰의 비중이 좀 줄어들고 다른 사업 부분에 대한 어떤 수익성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라면은 증시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월 초인 만큼 이번 주 주요 경제 지표 일정들이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어졌던 국내 증시 반등 흐름 이번 주에도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일단 뭐 우리나라 증시가 올해 네. 들어가지고 뭐 해외 증시랑 뭐 디커플링 관계를 띄다가 이제 지난 6월 말서부터 좀 안 좋을 때만 좀 커플링 장세를 네. 띄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해외 증시의 움직임에 의해 가지고 우리나라 증시가 좀 울고 웃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외 증시의 경제 지표가 얼마나 좋게 나올 수 있는지, 특히 이제 주 초반에는 중국이라든지 주 후반에는 유럽에서 미국의 조금 코멘트라든지 경제 지표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변동성 장세를 좀 열어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상당히 큰 변동성을 보였었습니다. 뭐 월요일하고 화요일에는 뭐 급락세를 좀 보여주다가 또 수목금, 특히 목요일하고 금요일에는 거의 뭐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1860선까지 좀 회복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일단 제가 보기엔 변동성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변동성 장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 와중에 코스피 지수가 1900포인트를 이번 주에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는 부분들. 만약에 1900포인트를 회복을 한다라면 1차적인 급락세가 마무리가 되고, 다시 상승을 갈지, 아니면은, 쌍바닥을 만들러, 하락을 할지 여부의 변곡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1900포인트 좀 회복 여부를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수 자체가 워낙에 많이 빠졌었죠. 뭐 순간적으로 뭐 한 580포인트대까지 갔다가 지금 480포인트대까지 급락을 나오고 나서 마찬가지로 종합주가 지수랑 비슷하게 다시 500 거의 20포인트 근방에 지수를 회복을 했는데, 일단 코스닥 지수 마찬가지로 한 530포인트 아니면 540포인트대까지 회복 여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들. 그래야지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조금 그 다음에 방향성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생각보다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보다 좀 더 강할 수 있다는 거 열어놓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수급 쪽으로 좀 보신다라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가 물론 아직은 좀 더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외국인이 좀 강하게 좀 매수가 들어와 줬었는데, 일단 목요일에는 의미 있게 선물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왔었죠. 약 4,400계약 정도 매수가 들어왔었다는 부분들. 그리고 나서 유가증권 시장 쪽에서 지난 금요일에 5,000원 가까운 매수가 유입이 됐었기 때문에, 일단 이게 뭐 단기적인 저가 매수가 들어온 것이냐, 아니면은 개인들이나 기관의 투매 물량, 로스컷 물량을 받아들이고 추후 시장을 좀 주도하기 위한 입질 매수인지 여부는 이번 주에 좀 판결이 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들이 선물이나 유가증권 시장 쪽에서 추가적인 매수가 유입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업종별로 시장을 좀 보신다라면은 어쨌든 지금 뭐 가격적 메리트도 작용하고 있겠지만, 오히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혹은 반도체, 통신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단 주 초반 혹은 주 후반 이후를 좀 대응하신다라면은 조금 다른 종목군에 비해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대응 전략까지 자세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용준의 골드박스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월요일이니까요. 변동성 컸던 지난주 정리해 주시면서 이번 주 주요 이슈들과 함께 대응 전략 짚어주신다고요? 예. 일단 지난주는 좀 상당히 그 위아래로 이제 굴곡이 좀 심했던 장이고요. 예. 이걸 한마디로 정리를 해서 요약해서 얘기를 하면 집투발 악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뭐 너무나 좀 잘 아시겠지만 이제 버냉키의 쇼크, 그리고 중국의 유동성,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림자 금융이라는 얘기로 좀 대별될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위험이 확대됐을 때 지수가 낙폭이 컸고요. 축소됐을 때 지수의 낙폭이 좀 줄어들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버냉키라는 단어와 그림자 금융이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버냉키라는 얘기는 지금 이제 결국 그 버냉키발 쇼크는 결국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결국 다만 이제 시기가 언제냐, 그리고 얼마나 시장에서 감내할 수 있을 때 결국 시작될 거냐,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중국의 그 그림자 금융 역시도 이거는 분명히 이제 존재를 하는 거고, 금융 시스템이 지금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 건 맞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결국 이것들이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돼 가지고 금융 시스템,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어떤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긍정적이라고 일단 볼 수 있고요. 최소한 일단 첫 번째 충격을 줬기 때문에 결국 이제 후속 조치에서
향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지속적으로 좀 관찰을 해야 될 필요가 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가장 긍정적인 요소들은 일단 윈도우 드레싱과 외국인의 귀환입니다. 결국 지난주 후반기에 그 G2발 악재가 일부 해소가 되면서 지수가 급격하게 반등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윈도우 드레싱의 효과가 조금 컸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윈도우 드레싱의 효과가 없었다면 단기 낙폭에 대한 기술적 반등의 범위만 가지고는 지난주만큼의 어떤 낙폭을 축소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일단 보이고요. 거기다가 좀 가세를 해줬던 것이 외국인들의 매매 규모가 급격하게 변했다. 결국 이제 저희가 지난주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외국인들이 비이성적인 투기적 매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이탈리아 사태까지 넘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을 잠깐 표했는데 결국 이제 거기에 무리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들어갔었던 거죠. 그래서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한 거에 대한 손절매성 환매세가 들어왔다는 것이 일단 긍정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손절성 환매수가 먼저 들어오고 나서 다음 날 외국인들의 매수 규모가 확대됐기 때문에 일단은 최소한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방향성을 확대하지는 못할 거다라는 일단 부분은 좀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낙폭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지난주에 진행됐었는데 일단 이번 주에는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단기적으로 거래소 기준으로 1900을 진입한다. 아니면 코스닥 기준으로 530, 40포인트를 간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거래소 기준으로는 반등의 목표치를 이번 주에는 1880에서 1890 사이를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전일 거래소가 1863포인트에서 나왔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으로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분명히 저항을 받을 거고요. 오늘은 상승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아까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으면 6월 말 종가 기준으로 윈도우 드레싱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거기에 따른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올 거고요. 기관들의 매도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미국장의 조정 때문에 지수가 조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 윈도우 드레싱의 효과에 반대 방향에서의 어떤 차익 매물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지지선입니다. 지난주에 반등폭이 컸기 때문에 요번에 조정폭은 짧아야 되는 게 좋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지지선은 1840 정도만 나와준다면 일단 요번 주에 하단은 잘 잡는 거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같은 맥락을 좀 이해를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게요. 510포인트 정도에서 지지를 받아준다면 가장 이상적인 구조인데 만약에 이제 조정폭이 조금 더 깊어진다 그래도 500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에서 지지선이 잡힌다라면 지난주의 반등에 대한 어떤 조정 마무리 국면은 웬만큼은 해소가 됐다라고 보고 그렇다면 이 정도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요소를 좀 발견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외국인들의 매매 방향에서 한 가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결국 이제 외국인들은 지금 선물 매도 쪽에서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매 방향은 환율과 선물이 연계된 복합적인 매매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환율의 방향은 정상적으로 본다면 이제 전일 같은 경우 이제 1142원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최소한 1135원 밑으로는 좀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보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선물에서의 외국인들의 환매수 규모는 조금 더 늘어날 거라고 일단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에 조정폭이 의외로 짧게 끝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주에 대한 사항들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경제적인 이슈들은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중국의 PMI 지수, 앞부분은 다들 설명이 된 부분들입니다. 결국 이제 중국의 PMI 지수가 오늘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아시아 증시의 오후 증시 내지는 내일 오전까지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역시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난주에 너무 큰 물결들이 스쳐 지나갔기 때문에 오히려 크게 우리가 예상한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이미 미국 ISM 제조업 지수, 중국 PMI 지수 안 좋다는 거 다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치보다 너무 크게 벌어지지만 않는다면 크게 충격은 없을 거라고 일단 보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 정상회담이라는 부분을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유럽 정상회담은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유럽 정상회담에서 유럽이 이제 어떻게 새롭게 성장적인 정책을 사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박 대통령 방중 결과에 대해서는 일단 두 가지 의미는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중 FTA에 대한 확대, 그러니까 조금 더 서로 간의 관계를 긴밀히 하자라는 얘기에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대북 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둬왔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인 어떤 효과에 의해서 주가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그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오는지를 좀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해석보다는 중장기적 해석이 좀 필요하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발표인데 앞부분에서 설명이 있었지만 결국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해서 크게 주가에 변화가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대충 잠정치들이 9조 원 정도 선호를 보이고 있는데 10조 원에서 11조 원 정도가 만약에 나아진다면 10조 원 이상이 좀 나아진다면 삼성전자의 그 단기 고점은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삼성전자의 부분은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이번 주의 시장 전략은 이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 초반에는 분명히 조정이 예상이 됩니다. 주 초반에 조정이 예상이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차익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단기 상승에 대한 차익 욕구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맞물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조정의 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정의 폭이 크게 이탈하면은 일단은 지난주에 반등한 것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조정폭을 일단은 거래소 기준으로는 1차 지지선을 1840, 코스닥 기준으로는 510을 먼저 잡고요. 2차 지지선은 거래소 기준 1820, 코스닥 기준으로는 500포인트 정도로 잡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가 만약에 벗어나게 되면 이것은 조금 시장이 한 번 더 우리를 고통을 주는 구간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 기준을 좀 잡아야 되고요. 만약 이것이 잡아진 상태에서 주 후반으로 가게 된다면 지수는 재차 반등을 하는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주 초반의 약세, 주 후반의 강세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초반에는 일부 비중을 축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비중을 축소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 후반에는 비중 확대를 좀 노려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이슈는 뭐냐면 시장의 어떤 중심축은 뭐냐면 새로운 주도주 부상에 관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수가 큰 폭으로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새로운 종목들이 형성되는 과정들인데 이 추세적 상승을 하는 종목들을 잡아내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추세적 상승을 하는 종목이 어느 쪽에 집중되는지를 결론을 내주는 게 아마 주 후반에 결정되기 때문에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향후 이번 주를 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